지난 주말 사이 충격적인 부동산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미국 오피스 빌딩의 무려 70%가 좀비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죽은 시체로 변했다라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금융위기 진원지로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꼽힐 것이란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츠에 상당히 많이 가입한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 손실도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총괄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에 이렇게 어조지수를 보면 상당히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엔데믹을 지난주 목요일에 선언했습니다는 대체로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인플레에 의해서 이제 디플레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중국을 비롯해서 디플레 우려되는, 그래서 극과 극의 대결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이 익숙했습니다는 지금은 금리 인하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어조지수로 보면 세계 경제가 어떤 패턴을 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 질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이번 주 주말에 있죠. 그래서 G7 서방선진 7개국의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의례껏 했던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업서버로 참가하지 못하고 미중 간 패권 마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이 업저버 성격으로 참여하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또 한 차례 이렇게 하고 독일에게 이렇게 수상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정상회담을 열리는데요. 아무튼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보면 세계 경제 굴곡, 큰 질서가 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가 변할 때는 이 과정에서 항상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계속 많이 거래되는 게 연방부채죠. 아마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것이 거론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또 하나 관련해서 상업용 부실화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일찍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는 이슈들이 많아서 사실 이번에 전해드리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 오피스 빌딩의 70%가 좀비다 하는 이런 충격적인 이렇게 지표가 나와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든 키즈의 멤버들이 사실 패드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바이든 키즈로 페드의 인사들도 이렇게 구성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너 이사 아까 NBC 위원장으로 갔죠. 이분의 후임으로 그동안 공석이 됐었는데요. 필립 제퍼슨 현 페드 이사입니다. 비득입하고 바이든의 의향을 가장 이렇게 잘 통화정책에 흡수한다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브레이너 후삼의 통화정책 부의장으로 가서 앞으로 통화정책 관련해서 입김이 브레이너 그다음에 필립 제퍼슨과 쌍두마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파월은 좀 이렇게 뒷전에 가는 이런 체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들이 월가를 중심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퍼슨 후임으로 아드레나 쿠클러, 이게 이제 세계은행에 왜냐하면 세계은행과 지금 페드 간에 상당히 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좀 고려해서 페드의 세계은행 이렇게 이사가 그것도 현직 인사가 임명된 것도 아주 특이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면 4월부터 이제 보면 실제 인플레 지표는 좀 낮게 나오는데 기대 심리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증시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부채액과 함께 3대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엔데믹이 최근 화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엔데믹을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달 초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사실 비상 코로나 방역제에서 벗어났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엔데믹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엄격히 따지면 아직도 한국에 코로나 신규 환자가 10,000명 이상 나온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 주말에는 WHO 조치에 의해서 사실 다음 달부터 한국이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는 엄격히 따진다면 코로나가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가 접어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의 큰 지난 3년 4개월 동안 지배했던 사실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든 아니면 코로나가 종결되는 이런 체제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큰 질서가 형성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엔데믹 시대를 맞는 세계 경제라든가 각국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주목할 사항이다. 당연히 증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잠시 이 큰 회기 변화일 때 세계 경제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초래했을까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굉장히 이렇게 되겠습니다는 그냥 제목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4세기 지금의 코로나와 비유되는 흑사병이 있을 때 그 위에 끝나고 나서 르네상스 시대가 전개됐죠. 그리고 돈이 중시하는 상업주의가 번창했죠. 예. 그리고 16세기의 천연두 문제로 인해서 천연두 프렌테이션 예.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계획된 프렌테이션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번창해서 세계 곡물 자원이라든가 하는 게 초과 공급 상태를 만들었던 큰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먹는 것이 해결되다 보니까 문명이 더 급속히 와닿는 이런 모습의 질서가 형성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본 집약적인 이런 그 산업 체제에서 획기적 세계 경제가 발전되는 체제가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무래도 IMF와 가트 체제, 지금은 사실 그 1995년서부터 WTO 체제로 바뀌긴 했습니다는 어쨌든 가트와 IMF에 의한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정체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여기 이제 자막이 나오겠습니다는 중국이 부상했죠.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하면서 중국이 부상됐고 지금 이제 중국이 퇴보하고 있습니다는 부상했고 글로벌화가 가속됐던 것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였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증강현실 모든 것이 보이는 이런 시대가 전개됐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어느 체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엔데믹을 맞는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 또 관련된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뭐 앞으로 연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엔데믹 시대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주 부분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데믹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그 방송 주제를 꼭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게 자급자족적 체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글로벌은 슬로벌라이제이션, 슬로우 플러스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속도가 둔화된다. 아니면 지금은 닐 포커슨 교수는 아예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탈세계라는 측면인데요. 이제 세계화는 퇴보됐다. 그러면 국가 간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미국에서 생산하라. 비용은 관계없다. 생산하라. 공급만 부족을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상태에서 산업 정책이든 대외 정책의 리쇼링 체제 내지는 프렌즈 쇼링 내지는 니어 쇼링 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아우타키적인 이런 체제가 빨리 정착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간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축의 대결이다. 우리가 사실 세계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로 이렇게 본다면 미국은 스테이트다. 컨트리가 아니라 스테이트다. 한국도 네이션이 아니라 스테이트다.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을 연결하는 것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경제 포럼이 여기 되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구사회주의 체제를 복원시키는 이런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과 일상적인 측면에서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체제는 아주 사실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거 정착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 모바일과 그다음에 온라인 체제가 지금은 완전히 일상 체제, 엠버드 시스템까지 간 체제고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원격 진료, 원격 학습 이런 문제는 대학의 소멸 내지는 기존의 병원의 오프라인의 병원의 어떤 위상 문제 이런 쪽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문제가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라든가 상대성 이론 이거는 이제 화학 연료 부분이 사실 이상 기온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문제와 같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대목에서도 에너지 문제가 한편으로는 기후 환경 변화 문제를 줄여주면서
이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하는 바이러스성 질병도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문제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원화선은 원자력,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에 의한 생명과학 시대의 정쟁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ESG로 표현하던 생명과학의 전성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쪽이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재택근무화가 상용화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근로자들이 재택을 하면서 과거 우리 했던 이렇게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 기업의 이윤이라든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태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잘 활성화했던 것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매출도 증대하고 이윤도 증대하고 근로자 복지도 증대하고 코스트도 삭감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 끝난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근무가 굉장히 상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그 코로나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네,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근무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엔데믹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예. 재택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주거용 부동산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케이스 실러지스라든가 예. 유럽도 그렇고 또 한국도 지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클릭스가 많다 해서 모 증권사에 뭐 계속해서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이 살아나기 어렵다 하는 점이 한때 사실 유튜브 클릭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는 그렇진 않다. 예.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 한국도 강남 지역의 일부 지역은 이렇게 호가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건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도 그렇습니다는 사실 금융사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기만. 그래서 돈이 풀어난과 함께 상점 부동산이 왕창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엔데믹이 되면 그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게 부실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은행위를 거치면서 은행의 보신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리스케줄링이 좀 바뀌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실이든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든 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지난주에 상업용 부동산이 급감되면서 대출 급감과 관련된 이렇게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리스케줄 지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M2 총통화 공급 지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저금리 체제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막히니까 디폴트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거다. 디폴트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미국의 지금 오피스텔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상징격이 오피스텔이죠. 예. 오피스텔의 70%가 사실은 임대하고 있어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죽은 시체와 같다 해서 이 좀비율이 예. 70%까지 올라갔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자들도 그동안 금융 이후에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내지는 어디 뭐 호주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의 각종 리츠 상품들을 많이 이렇게 투자했는데요.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수익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좀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걸어다니는 시체라고도 하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 이 좀비라는 게 상업용 부동산에선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네, 좀비라는 의미가 지금 임대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게 제 가격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가격의 임대 수익이 떨어지니까 한국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리즈 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좀비 얘기가 나오는 것과 함께 예. 이 좀비 얘기의 가장 주거용 부동산의 좀비 얘기했던 것이 시칠리아 문제였었죠. 예. 뭐 아시겠습니다. 이태리아의 시칠리아 문제인데요. 여기에 주거용 부동산이 굉장히
빈집들이 많았습니다. 예.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시카고 공포가 굉장히 우려가 됐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시카고 공포라는 것은 뭐 다들 시청자는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측면의 자동차 공장에서 매드타운에 해당되는 시카고가 굉장히 번창했었거든요. 예. 근데 노조 문제에서 디트로이트가 죽어버리니까 시카고 배드타운이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각종 빈집을 이용해서 범죄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게 번창해서 지금은 이제 시장에 시카고 시장에 들어와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IT 쪽으로 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는 과거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칠리아에서 빈집이 많아서 마약이라든가 시칠리아는 유명한 마피아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렇죠. 그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관광으로서 유명했었는데 관광 산업, 여타 산업보다 죽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대 측에서 길거리 화합리스트한테 1유로 집 한 채 1유로로 예.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1유로로 들어오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와요. 사람 냄새가 있어야 사실 나름대로 이게 부동산의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각종 주거 환경에 사람이 있으면 이 범죄자라든가 뭔가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든요. 그래서 시칠리아가 그래서 다시 관광 섬으로 다시 부활됐던 겁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업용 그 오피스 부동산 중에 오피스텔이 한 70%가 좀비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게끔 해야 된다. 사람이 살게끔 해야 된다. 지금의 과거의 그 정상적인 그 코스를 생각하면 100이라 하더라도 이거 안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면 감가상각 떨어지고 예. 범죄 소굴이 되고 그 뉴욕의 쥐는 왕창 크거든요. 고양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뉴욕의 고양이 쥐를 잡는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뉴욕의 쥐는 왕창 커가지고요. 예. 이거 잡는 사람들이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 예.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런데요.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시칠리아 정부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좀비 사학이라는 게 사람 들어와라. 임대료는 100이라 하면 50m로 들어와라. 60%로 준다. 예. 들어와라. 하는 과정에서 공실률보다도 사실 좀비가 지금의 미국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실질적으로 상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실률 이것보다 디폴트율보다 이 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좀비율이 절반, 50% 수준도 아니라 무려 70%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 단기에 급증했냐면 예. 이 문제가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관련해서 은행 위기 이후에 사실 그 리스케줄링 이 대목이 막히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의 저금리 체제 저물까지 40년 동안 돈을 빌려서 투자해라. 돈을 빌려서 투자해라. 금융사를 통해서 저금리 체제에서는 돈을 빌려서 투자해라. 어떻게 내 돈 가지고 하느냐. 내 돈 가져오는 사람은 바보 소리 듣는다. 이런 게 재테크 일반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위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또 지난 그 1년 동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리스크를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 창구, 페드 창구에서 나가는 돈 공급은 하이 파워리드 머니, 버는 통화라 그리고요. 예. 은행의 신용 창출 과정이 있거든요. 신용 창출 과정에서 통화 승수 할 때 바로 보는 통화 대비해서 신용 창출 과정이 몇 번 돼서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그 시청자 보시기에 우리 홍앵커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예. 글이나 쓰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같은 10,000원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10,000원이 아닙니다. 홍앵커처럼 활동해서 한 달에 10번 돌리는 사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저것처럼 한 번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홍앵커는 10,000원 곱하기 10해서 10만 원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신용팔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리스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갑작스럽게 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부도는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저 건물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죽은 시체 같지 않느냐 그런 예.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오랜만에 들었던 M2 지표, 총통화 지표가 사실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지표가 페드에서 왜 주목되는가? 페드에서 은행위기에 왜 주목되는가? 그걸 시청자분한테
저런 총통화가 오랜만에 경제 공부도 했었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스크지 안 된 상태에서 좀비와 같은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단기에 이렇게 좀비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대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대출선이 막히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엔데믹이 되더라도 예.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프레에서 디프레로 경기가 디프레 국면이 된다면 직격탄을 맞는 것이 상업용 부동산 대목이거든요. 예. 아까 왜 리드멘트에서 이 코로나에서 엔데믹으로 됐지만 이렇게 인프레에서 디프레 이렇게 되는 예. 그 국면을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같은 미국에서 양대 경제가 활발했던 지역이죠. 예.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지금 텅 비어가고 있다. 우리 서기철 특파원께서 아마 전해주신 적이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CS 세미나 이렇게 갔다 오시는 그런 화려한 점인데 서기철 특파원 것처럼 아예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임대료가 비싸고 금리도 높아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에 의해서 자금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네러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부 이전되는 상태거든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지금 경제 활동 지역의 큰 상업용 비율을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꽂지 않습니까? 지금 공시지율이 20%까지 치닫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상업용 부동산은 공식적으로 보면 25%까지 20% 이상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좀비율까지 이렇게 장기화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가격은 또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페드에서 계속해서 경고가 나오죠.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재무장관 일본 회담에서 은행 위기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엔데믹 시대에도 이 문제가 차기 금융지여서 G7 재무장관 간에 가장 많이 얘기했고 주무장관인 제닛 앨런 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본다면 미국에서 통화정책 담당자의 수장인 제롬 파월, 그다음에 재무장관 수장인 사실 제닛 앨런 공이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와 관련된 부동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근로자 봉급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는 엔타이어 에스블 역자산 효과에 의해서 세계 경제 침체로 가세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이번 주말에 열릴 G7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적인 측면을 마련하겠느냐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큰손 역할을 했을 감안한다면은 우리나라로 전파될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됩니까? 네, 금융위기의 세계적으로 제로금리와 예. 돈을 푸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사들이 세계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올릴 정도로 국내 이렇게 증권사라든가 금융사가 경쟁에 붙어서 올릴 정도로 사실 큰 손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이렇게 투자자들의 돈이 밖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72조 정도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게 장부상 가격입니다. 예. 장부상 가격.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한 문제가 이렇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이미 우리 투자의 리치 상품들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다른 지금 이렇게 우리가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코인 사태라든가 이게 많습니다는 시급한 것은 해외 부동산 투자 실태였는데요. 증권사들이 보고하는 건 장부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실상으로 이렇게 정할 때는 시가를 좀 조사해달라. 증권사에 보고하는 걸 감독당국의 그 수치 가지고 보지 말고 예. 시가로 별도로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실태가 그게 꼭 부실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는 지금 현상이 어떨까. 그래야지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했던 사람들의 장부상으로 보고되는 이런 거 가지고 파악하기에는 힘들다. 얼만큼 푹 채웠을까? 이런 예. 것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장부가 아니라 실제 가격을 토대로 해외 부동산이 투자 실태를 체크해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